복돌이가 마당 한 구석을 미친 듯이 파헤치더니 하얀 뼈 조각들이 흙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옆에는 녹슨 작은 나비 모양 머리핀이 함께 묻혀 있었죠. 복수는 그 머리핀을 보자 온몸이 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애가, 그 애가 마당에 있어.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복돌이에 의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남 곡성의 끝자락, 산과 들판이 맞닿은 곳에 자리한 작은 농가에서 이복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몸은 아직 단단했지만 요즘 들어 잠이 얕아진 탓에 자주 깨곤 했죠. 무엇보다 복돌이가 밤새 뒤척이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복돌아, 또 못 잤구나. 마루 한켠에서 자던 진돗개 복돌이가 복순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남편 성준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복돌이는 그때부터 유독 예민해져서 밤마다 마당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곤 했죠. 수의사는 나이 든 개의 신경질이라고 했지만 복순에게는 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스며들자 복순은 간단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멸치볶음이 전부였죠. 혼자 먹는 밥상은 늘 소박했지만 복돌이가 곁에 앉아 있으면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얘야, 오늘도 밭에 가자. 복돌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신나게 뛰어다니지는 않았죠.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니 가을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고추밭과 배추밭이 제법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혼자 돌보기엔 벅찼지만 손을 놀릴 수는 없었죠. 일을 해야 잡념이 사라졌거든요. 복순 씨, 벌써 나오셨네요. 울타리 너머로 옆집 할머니 김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이웃이었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순덕 씨도 일찍 나오셨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요. 그런데 복돌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밤마다 짖는다고 하던데. 복순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복돌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신경 쓰이는 일이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별일 아닐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걔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뭔가 있는 법이거든요. 김순덕의 말에 복순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을 거예요. 그날 오후 뜻밖에도 장녀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정말? 갑자기 웬일이야? 병원 일은 괜찮고? 휴가 나왔어요.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복돌이도 보고 싶어서요. 복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수진이 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중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며칠 뒤 수진이 도착했을 때 복돌이는 반가워하면서도 어딘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복돌이의 행동에 수진도 의아해했죠. 복돌이가 예전만 못하네요. 많이 늙었나? 그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저녁 식탁에서 모녀는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서울 생활과 병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복수는 마을 소식을 전했죠.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제사 때 못 와서 미안했어요. 괜찮다. 네가 바쁜 걸 아빠도 알고 계실 거야. 제사상은 어떻게 차렸어요? 예전처럼? 복순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예전에는 아빠 제사 때 항상 두 몫을 차리셨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어지며 숨이 막히는 듯 했죠. 엄마,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하지만 엄마, 그 이름은 이제 그만 잊자. 복순이 갑자기 일어서며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하려다만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연희. 2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둘째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집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돌이는 마루에서 마당 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복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복돌이가 밤새 마루에서 서성거리며 뒤척인 탓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아, 왜 이리 안절부절 못하니? 복돌이는 복순의 목소리에도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쪽을 향해 계속 코를 킁킁거리며 불안해했죠.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연희 이야기가 나온 후 분위기가 어색해져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복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돌이가 갑자기 마당으로 뛰어나가더니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예전에 감나무가 서 있던 자리 근처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앞발로 땅을 긁기 시작한 것이죠. 복돌아, 뭐 하는 거야? 복순이 나가서 말렸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죠. 진돗개 특유의 강인한 발톱으로 흙을 휘저으며 점점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안 돼, 복돌아. 그만해. 복순이 복돌이를 잡아당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복돌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계속 땅을 팠죠.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 하늘을 향해 길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이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음에 잠에서 깬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복돌이가 왜 저래요? 모르겠어. 갑자기 땅을 파기 시작하더니 멈추질 않아. 수진이 가까이 가서 복돌이를 달래려 했지만 복돌이는 계속 그 자리에서 땅을 파며 지저댔습니다. 마치 그곳에 뭔가 묻혀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았죠. 엄마, 혹시 여기에 뭔가 묻어놓은 게 있어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숨이 막히는 듯 했죠. 아, 아무것도 없어. 복돌이가 이상해진 것 같아. 하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그 자리에서 땅을 파고 또 팠죠. 수진이 억지로 끌어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땅을 팠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돌이가 판 구덩이는 제법 깊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봤죠. 엄마, 복돌이를 수의사한테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 내일 데려가자. 그날 밤 복순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복돌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파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찾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쯤 복순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복돌이를 집 안으로 데려오려고 했죠. 복돌아, 그만하고 들어가자. 그런데 복돌이가 판 구덩이를 들여다본 순간 복순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흙 속에서 드러나 있었거든요.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춘 것을 본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죠. 작고 하얀 해골 조각들이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녹슨 작은 머리핀 하나가 함께 묻혀 있었죠. 복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머리핀을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연희가 항상 머리에 꽂고 다니던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복수는 온몸이 떨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복돌이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복순을 바라봤죠.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엄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빨리 나와봐. 마당으로 빨리. 무슨 일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 애가 마당에 있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복돌이에 의해 세상 밖으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 수진은 복순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마당에서 주저앉아 있는 복순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복돌이가 판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휴대폰 손전등을 비춰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죠. 이게 뭐예요? 흙 속에서 드러난 하얀 뼈 조각들과 녹슨 머리핀을 본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돌이는 조용히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이게 정말 그의 머리핀이야. 연희가 항상 꽂고 다니던 나비 머리핀.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거든요.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머리핀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기억났죠. 어릴 때 연희가 그 머리핀을 얼마나 아껴 했는지를요. 엄마, 우리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안 돼. 복순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랄 정도로 격한 반응이었죠. 왜요? 이건 명백히 신고해야 할 일이잖아요. 신고하지 마라. 제발 신고하지 말아다오. 복순이 수진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엄마, 왜 그러세요? 연희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하잖아요. 혹시 네 아버지가... 복순의 말이 끊겼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거든요. 수지는 복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뭐요? 아버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복순은 오열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연희가 사라진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복순은 늦은 저녁까지 연희가 돌아오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었죠. 성주는 술에 취해 거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엑스년이 또 늦게 들어왔다. 18살이 뭘 안다고 밤늦게 돌아다니냐?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이웃들이 들어요. 닥쳐. 내가 경찰관인데 내 딸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면 체면이 서냐? 그때 연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어디 갔다 왔냐? 성준이 술 냄새를 풍기며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무언가 말하려다 주저했죠.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돌변했죠. 뭐라고?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성주는 분노에 차서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복순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 엑스년이. 그 후의 일은 복순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비명소리와 쿵 하는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적만이 남았죠.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없었습니다. 성주는 숙취에 시달리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죠. 복수는 연희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와 싸운 후 스스로 떠난 것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주는 경찰 조사도 대충 넘어갔죠.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요.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복순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날 밤 술에 취해서 연희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냈어. 그 다음엔 모르겠다. 수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연희에게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엄마, 그럼 아버지가 연희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연희가 없었어. 복순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의혹이 터져나왔죠. 복돌이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모녀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복순과 수진은 밤새 잠들지 못한 채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의 구덩이를 천으로 덮어놓긴 했지만 그 아래 묻힌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엄마, 일단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돌이가 밤새 지저댄 소리 때문에 이미 이웃들이 눈치챘을 수도 있었죠. 과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옆집 김순덕이 울타리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복순 씨, 어젯밤에 복돌이가 많이 짖던데 괜찮아요? 복순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당에 구덩이가 생겼던데 뭔가 묻은 거예요? 김순덕의 날카로운 시선이 복순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복돌이가 이상하게 땅을 파서 그래요. 하지만 김순덕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안악들 몇 명이 복순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진돗개가 무덤을 파냈다던데. 무슨 무덤이야? 그냥 땅을 판 거지. 아니야, 분명히 뭔가 묻힌 게 있을 거야. 걔가 괜히 그러겠어? 소문은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순의 집 주변을 서성거렸죠. 수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면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분위기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입구 정자에서 이장 박만수를 만났을 때 수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만수는 이 마을에서 40년을 산 토박이었거든요. 연희가 사라졌던 그때도 이장이었죠. 수진아, 오랜만이구나.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었지? 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박만수는 수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너희 집 복돌이가 어젯밤에 많이 짖었다는데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너희 집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예전에 연희 얘기 기억하냐?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요? 그래, 너희 둘째 말이야. 갑자기 사라졌잖아.
박만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는 듯 했죠. 그때도 참 이상했어. 연희가 자주 멍들고 울고 있더라고. 멍들고요? 그래. 팔이며 얼굴이며 자주 멍이 들어 있었지. 넘어졌다고 하더만 워낙 자주 그러니까 이상했어. 수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연희가 자주 멍들어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연희가 너희 아버지를 무서워했어. 박만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무서워했다고요? 응. 네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들어가면 연희가 밖으로 피해 나오곤 했지. 우리 집 마당에 숨어서 울고 있는 걸 몇 번 봤거든.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연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왜 그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아버지가 경찰관이었잖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가정사련이 했지. 그런데 연희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계속 마음에 걸렸어. 박만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네 아버지가 실종 신고도 대충 처리하고 수색도 제대로 안 했잖아.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수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이장님, 저 먼저 가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연희에게 평소에 폭력을 휘둘렀고 연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서 더 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복수는 수진이 돌아오자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엄마, 이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연희가 평소에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해요. 복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엄마도 알고 계셨죠? 아버지가 연희한테 손을 댔다는 걸. 복순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설마 당신이 연희를 정말로? 복돌이는 조용히 수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말이죠. 다음 날 새벽 수지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가 정말로 연희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충격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수지는 조용히 아버지의 옛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준이 쓰던 방은 그가 죽은 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차마 정리하지 못해서 그대로 두었거든요. 낡은 서랍장과 옷장, 그리고 책상이 그때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죠. 수지는 서랍장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옛날 경찰 배지와 수첩들이 들어 있었죠. 두 번째 서랍에는 성준이 즐겨 마시던 소주병과 담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거든요. 라벨에는 아버지의 악필로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연희가 사라진 바로 그 날짜였죠. 이게 뭐지? 수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날의 녹음을 남겨둔 걸까요? 거실에서 오래된 라디오를 가져와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술에 취한 듯 중얼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뭔 짓을 한 거야? 나는 사람이 아니여.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 애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정신이 나갔어. 18살이 임신이라니. 내 딸이 그런 일을. 녹음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이 울고 있었던 거죠. 화가 나서 손이 먼저 나갔어. 한 대만 때리려고 했는데 그 애가 넘어지더니 머리를 테이블 모서리에.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연희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는 고백이었거든요. 그 후로는 기억이 안 나. 술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 애가 없었어. 테이프가 끝났지만 수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서랍을 더 뒤져보니 일기장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찢어서 버리려다 만 것 같았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오늘 연희가 임신했다고 했다. 18살에 무슨 임신이냐. 내가 경찰관인데 이런 수치를 당할 수는 없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미친년이 정말. 내 손이 먼저 나갔다. 그 애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었다. 피가 많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당에 묻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복순이는 모르게 했다. 실종 신고도 대충 처리했다. 수지는 일기 내용을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연희를 죽이고 마당에 묻었다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그때 복순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뭐하고 있니? 새벽부터 무슨 소리가 나더라. 수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죠.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 일기장 조각들을 복순에게 보여줬습니다. 복순은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죠. 이게 뭐야? 네 아버지가 쓴 거냐? 네, 그리고 이 테이프도 들어보세요. 수진이 테이프를 다시 틀었습니다. 성준의 고백이 다시 흘러나왔죠. 나는 사람이 아니여. 내 손이 먼저 나갔다. 복수는 테이프를 듣더니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의심만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거든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네 아버지가 설마 연희를? 엄마,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아버지가 연희를 죽이고 마당에 묻었어요. 복수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20년을 살았다니. 내가 엄마냐? 내가 진짜 엄마냐? 복순의 절규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수진도 함께 울었죠. 가족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앞에서 두 사람은 무력했습니다. 복돌이가 다가와서 복순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복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너무 컸거든요.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죠. 진실을 숨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드러낼 것인지를 말입니다. 며칠 동안 복순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복돌이만이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죠. 수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연희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연희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물론 미안하지. 하지만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제대로 된 장례라도 치러줘야 하지 않을까요? 연희가 20년 동안 마당 땅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날 오후 수진은 혼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복순 몰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20년 전에 실종된 사람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즉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복수는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죠.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개가 마당을 파다가 찾았어요. 형사들은 마당의 유골을 조심스럽게 수습했습니다. 연희의 머리핀도 함께 증거물로 가져갔죠. 이분이 누구인지 짐작되시나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실종된 제 여동생이요.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며칠 후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유골은 이연희가 맞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당시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형사가 물었을 때 수지는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유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카세트 테이프와 일기장 조각들을 내밀었습니다. 형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증거물들을 살펴봤죠. 이것은 자백 내용으로 보이는데 가해자가 누구입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형사들은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실종신고 기록을 뒤져보니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복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에게 말했죠. 나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할게. 엄마가 뭘 아는 게 있어요? 아니야. 하지만 그의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다음 날 복수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형사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연희의 어머니입니다. 20년 전 그날 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성준이 술에 취해 연희와 싸웠던 일, 연희가 임신 사실을 고백했던 일, 그 후 갑자기 연희가 사라진 일까지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이 경찰관이었어요. 그리고 연희가 집을 나간 줄 알았거든요. 임신한 채로 부끄러워서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으셨나요? 복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연희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찾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형사들은 복순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성준이 연희를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마당에 매장한 뒤 실종신고를 대충 처리한 것으로 결론지었죠. 진술을 마치고 나온 복수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 해도 진실은 살아있어야지요. 그 애는 이제라도 편히 쉬어야 하니까요. 수진은 복순을 꼭 안아줬습니다. 20년 만에 연희가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이죠. 복돌이는 그날부터 더 이상 마당을 파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평온해졌죠. 사건은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경찰관이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은폐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보도되었거든요. 하지만 복순과 수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당당하게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오고 이웃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복수는 외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집 남편이 딸을 죽였다더라. 20년 동안 몰랐다니 말이 되냐? 복순 씨도 뭔가 알고 있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이 복순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20년 동안 숨어 살 만큼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복순은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르신들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수진이 말렸지만 복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엄마, 굳이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말해야 해. 그래야 그 애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마을회관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복순의 소식을 듣고 온 것이죠. 복순이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장 박만수가 복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순 씨, 요즘 힘들지? 네, 이장님.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복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연희가 사라졌을 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집을 나간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복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 애가 아버지한테 맞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해요. 이런 일로 마을에 누를 끼쳐서요. 그리고 연희에게도 미안해요. 20년 동안 혼자 땅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복순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김순덕이 일어났습니다. 복순 씨, 고개 들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남편이 저지른 일에 당신이 왜 사과해요? 한 명씩 복순을 위로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20년 동안 혼자 짊어진 고통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연희 장례는 언제 치르실 거예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조용히 치르려고 해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연희도 우리 마을 아이였으니까요. 복순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격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복순은 수진과 함께 연희의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장례였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죠. 엄마, 연희 사진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있을 거야. 그걸로 하자. 수지는 오래된 앨범에서 연희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18살 연희의 모습이었죠.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 당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복순과 수진만으로는 외로울까봐 함께 해준 것이죠. 간소한 제사상을 차리고 모두가 연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된 작별 인사였죠. 연희야, 이제 편히 쉬어라. 복순이 제사상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복순과 수지는 마당에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을 갈라놓았던 비밀이 사라지자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거든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 이제 연희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때 복돌이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죠. 복돌이는 연희가 자주 앉아서 별을 보던 마루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는 더 이상 울지 않았죠. 마치 연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연희가 돌아온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복돌이도 알고 있나 봐요. 연희가 이제 편히 쉬고 있다는 걸. 수진이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어진 느낌이었죠. 연희도 이제 평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은 무겁고 아팠지만 그것을 마주한 후에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순과 수진 그리고 연희 모두에게 말이죠.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복순과 수진은 연희의 영구한 안식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당에 묻혀있던 것은 너무 슬픈 기억이었거든요. 집 뒤편 양지바른 언덕이 제격이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해가 잘 들고 바람도 시원하고 수진이 언덕 위 소나무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연희가 어릴 때 여기서 자주 놀았거든. 이곳이 좋겠다. 복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가 살아생전 좋아했던 장소였으니까요. 며칠 후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비석이었지만 연희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연희, 1983년생 마이너스 2003년 별세. 비석 아래에는 사랑하는 딸아, 이제 편히 쉬어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매일 아침 그곳을 찾았습니다. 물을 갈아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때로는 연희가 좋아했던 과자를 놓아두기도 했죠. 연희야, 엄마가 왔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복수는 비석 앞에 앉아서 연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죠. 미안하다, 연희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너를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연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한 달 후 수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계속 연락이 왔거든요. 엄마, 복돌이를 데리고 갈게요. 엄마 혼자 키우시기엔 너무 커요. 그래, 복돌이도 서울 구경을 해봐야지. 복수는 아쉬웠지만 수진과 복돌이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복돌이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으니 이제 편히 쉴 자격이 있었거든요. 수진이 복돌이와 함께 서울로 떠나는 날, 복수는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김장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복순 씨,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순덕이 물었습니다. 혼자 하기엔 많으니까 같이 해요. 예전처럼요. 마을 할머니들 5명이 복순의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해졌죠. 이 배추 좀 봐요. 올해 농사가 잘 됐네. 맞아요. 날씨가 좋았거든요.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수는 그 소리가 좋았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거든요. 복순 씨,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럴 만하죠. 연희도 이제 편히 쉬고 있고, 할머니들은 연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야 할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저녁 무렵 김장을 마치고 할머니들이 돌아간 후 복수는 혼자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복돌이가 파헤쳤던 자리에는 이제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죠. 참 신기해. 그 자리에 꽃이 피다니. 복수는 코스모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희가 좋아했던 꽃이었거든요. 그날 밤 복수는 연희의 비석을 찾아갔습니다. 달빛 아래 비석이 고요히 서 있었죠. 연희야, 오늘 할머니들이랑 김장 담갔다. 너도 좋아했던 할머니들이야. 다들 너 이야기 많이 했어. 복수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도 조금씩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때문에 20년 동안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괜찮아. 내가 편히 쉬고 있다는 걸 알아서.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복수는 그 바람 속에서 연희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엄마 고생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복수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안도와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는 완전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복순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연희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어느 봄날 복순은 연희의 비석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흙을 뚫고 나온다더라. 그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말이야. 그때 서울에서 수진이 복돌이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연희의 기일을 맞아서였죠.
엄마, 안녕하세요. 복돌이도 엄마 보고 싶어 했어요. 복돌이는 복순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비석으로 달려가서 조용히 앉았죠. 복돌이도 연희를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럼 우리 복돌이가 연희를 찾아준 거잖아. 모녀는 함께 연희의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복돌이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연희야, 우리 모두 왔어. 복순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가는 언덕 위에서 복순과 수진, 그리고 복돌이는 조용히 연희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았죠. 연희가 이제 평안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진실은 오래 숨겨져 있었지만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